서울시립과학관과 한국연구재단이 함께하는 토요과학 강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서울시립과학관 오세별입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강연을 들으러 와주셨는데요. 네, 웅구님 안녕하세요. 할로님 안녕하세요. 일리님 안녕하세요. 제네시스 X님 안녕하세요. 모두 환영합니다. 우리 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반도체 모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반도체의 최소 패턴 크기가 10나노미터 이하로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작은 단위를 다루는 기술들의 이야기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오늘 플라즈마 상태와 원자층 방막 그리고 반도체 소자라는 주제로 최희엽 교수님 모시고 진행됩니다. 최희엽 교수님은 성균관대학교 화학공학부에 재직 중이시고 플라즈마 식강 및 증착 공정, 플라즈마 모니터링 연구, 양자점 소개 및 양자점 발광 소자 연구에 대해서 연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큰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분들께 잠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강연을 맡은 성균관대학교 최희엽 교수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드릴 말씀은 단어 키워드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플라즈마 상태, 또 원자층, 반도체. 사실 이 세 가지를 조금 간단히 연결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네, 오늘 강연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강연이 진행되는 중에도 채팅창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활발한 리액션과 질문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강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소개 감사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플라즈마 상태를 제가 오늘 사실은 플라즈마 상태에 대해서 좀 많은 분들에게 알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 단어를 맨 앞에 넣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자층 방막 플라즈마 상태를 이용을 해서 저희가 이제 원자층 방막을 만들거나 또 일부 이제 제거하는 그런 기술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사실 뭐 구체적이라 많은 분들이 뭐 개념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많은 분들이 또 반도체 소자에 대해서 그 질문이 좀 몇 개 이제 이미 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소자와 플라즈마 상태랑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원자층은 무엇인지, 그 세 가지를 이제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서 조금 이제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하는 거는 이제 그 크기인데요. 원자의 크기를 우리가 이제 옹스트롬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즘 뭐 나노 기술이라는 단어도 쓰기도 하는데 나노미터에 대한 어떤 이제 그 크기에 대한 좀 아주 작은 단위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 우주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 단위가 원자죠. 그래서 이제 원자 단위로 우리가 이제 이거를 이제 작게 만들기도 하고 없애는 이제 그런 연구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 이제 플라즈마라는 걸 사용을 하게 됩니다. 플라즈마 상태.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게 궁극적으로는 이게 이제 이 반도체 소자가 한 두께나 이런 걸로 치면은 마이크로미터, 즉 1mm의 한 1000분의 1 정도 수준, 그 정도 100분의 1 정도 수준의 이제 반도체 소자들인데요. 우리가 사실 일상생활에서 알게 모르게 휴대전화나 그다음에 USB 메모리, 컴퓨터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이런 구조죠. 그 칩들 안에는 또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어떤 이게 이제 밀리미터 단위로 치면 이게 한 100분의 1에서 1000분의 1 크기. 또 요거는 그거에 또 1000분의 1에서 100분의 1, 만분의 1 정도 크기. 크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원자가 가장 작은 단위고, 그래서 이런 것들로 우리가 이런 반도체 소자를 만들면 더 이제 성능이 좋고 더 빠르고,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많은 정보를 전해줄 수도 있고 저장할 수도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소자를 만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단어를 하나씩 이제 먼저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플라즈마를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제 분자는 이해를 하고 있죠. 분자.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분자, 그 다음에 그거보다 작은 단위가 원자, 그 다음에 분자도 라디칼은 이제 원자도 되지만 라디칼이라는 용어는 아마 여러분들이 좀 그 일상생활에서는 잘 접하지 못할 말씀이긴 한데 이 라디칼이 상당히 이제 반응에선 중요합니다. 그래서 라디칼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좀 공부를 하고요. 또 이온이라는 걸 공부를 하고 또 전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섞여 있는 게 이제 플라즈마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살펴보고 또 플라즈마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공정, 반도체 소자, 그다음 원자층 요거는 좀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이제 분자는 이게 이제 그 물 분자를 죠. 우리가 또 뭐 요거를 이제 산소를 여기다 놓고 또 그걸 이제 그 분해된 상태들을 우리가 따져볼 수도 있겠지만 분자는 기본적으로 이제 원자로 이루어져 있죠. 이제 이건 이제 물 분자의 경우는 이제 이 수소 원자 2개와 산소 원자 하나 이렇게 이제 결합 또 얘네들이 또 이제 이루어져 있는 대로 구성 성분도 그렇지만 얘네들이 이제 전자를 이제 이렇게 공유를 하면서 이렇게 그 본딩 그 결합 구조를 또 이제 이루게 되죠. 그런데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이제 분자하고 원자는 이제 여러분이 알고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근데 이제 그 이렇게 분자가 열에 의해서거나 또는 어떤 그 외부의 충격, 여기 이제 전자의 충격이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실제 반도체 공정에 사용할 때는 전자의 충격으로 그 결합이 끊어지게 됩니다. 끊어진 상태의 어떤 좀 불완전한 분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거를 우리가 라디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라디칼이 그런데 이게 불안정하거든요. 분자보다는 상당히 불안정한데 불안정하다는 거는 사실 뭐 약간 부정적인 의미도 있지만 화학에서는 이게 또 좋게 그러니까 긍정적인 의미는 반응성이 높다, 활성화되어 있다, 에너지가 높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자보다 여기가 이제 반응이 훨씬 잘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낮은 온도에서 온도를 그 반응을 유도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도 우리가 라디칼로 만들 수 있다면은 분자를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그 많은 또 유용한 반응들을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 전자를 또 하나 이게 사실은 우리가 여기 이제 이렇게 원자를 얘기를 할 때 라디칼도 마찬가지지만 가운데 요거를 또 이제 우리가 세부적으로 보면은 핵이 있고 또 주변에 전자가 돌고 있잖아요. 근데 또 조금 더 강한 에너지를 주면은 요거 끊는 에너지 한 3배, 5배 정도 에너지를 주면은 여기 이제 우리가 또 이 주변에 붙어 있는 전자를 하나 띄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띄어내면은 여기가 이제 그 원래 양성자가 이제 플러스를 띄게 되고 전자가 마이너스를 띄게 되는데 이게 개수가 같잖아요. 여기 이제 뭐 8개 이제 똑같게 돼 있는데 전자가 하나 빠지게 되면 얘가 이제 플러스 이온이 되는 거죠. 전자는 또 하나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상태를 우리가 이제 이온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물론 이제 마이너스 이온 하나가 전자가 붙어서 또 이온이 될 수도 있지만 플라즈마 내에서는 이제 이렇게 그 전자가 하나 떨어져서 이온이 만들어지는 양이온이 주로 이제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플라즈마 상태는 기체인데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은 플라즈마가 무엇이냐? 기체입니다. 기체. 먼저 답부터 말씀드리면. 근데 기체인데 어떤 기체냐? 이런 분자만 있는 기체가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이 방에도 사실 보이진 않지만 79% 정도의 질소가 있고 21% 정도의 진짜 산소가 있지 않습니까? 약간의 CO2도 있고 알건 이런 것도 있지만 이제 이렇게 분자로 이루어져 있죠. 대부분은.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안에 라디칼도 있고 이온도 있고 전자도 이렇게 조금 많은 양이 좀 섞여 있으면 우리가 그거를 플라즈마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플라즈마는 요게 제가 특히 여기 빨간색으로 이제 표시를 해놨잖아요. 이 얘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우리가 플라즈마에 이 라디칼이나 이온을 잘 활용을 하면은 아주 반도체 이게 사실 이제 플라즈마는 반도체에만 사용되는 건 아닙니다. 이제 여러 가지 분야에 사용되는데 특히 반도체에서는 이 라디칼과 이온을 잘 활용하면은
아주 그 우리에게 유용한 그런 그 소자 반도체 특히를 만드는데 매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플라즈마가 무엇이냐? 이게 사실 우리가 이 H2O는 이제 1기압에서 영도보다 낮으면은 고체죠. 그 다음에 0도에서 100도 사이면은 이것도 이제 압력에 따라 달라지지만 1기압 기준입니다. 그래서 0도에서 100도 사이면은 우리가 이제 액체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100도가 넘으면은 얘가 이제 기체가 물 분자가 이렇게 이렇게 기화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날아다닐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얘네들 간에는 사실 이 에너지 상태가 그러니까 분자 에너지 상태, H2의 에너지 상태가 낮은 거고요. 이게 그 다음에 높은 거고, 이게 제일 높은 거죠. 그래서 서로 이제 당기는 힘, 이제 분자들끼리는 이제 당기는 힘이 다 있죠. 근데 자기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충분하지 않으면 당기는 힘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옴짝달싹 못하고 이제 고체로 남게 되는데, 그 온도가 조금 높으면 에너지가 좀 더 충분하면은 조금 움직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아주 더 충분하면은 옆에 있는 그 분자들을 신경 쓰지 않고 그 개개의 분자들이 날아갈 수가 있는 거죠. 날아다닐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고체, 액체, 기체인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초중고등학교의 대부분에서는 우리 물질의 상태, 그럼 요 세 가지를 이제 생각을 하죠. 근데 그 플라즈마가 요즘 활용도가 너무 많아서 플라즈마도 이해를 좀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근데 이제 요게 그러면 만약에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10만 도라는 온도로 만들어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렇게 이제 이게 부서집니다. 앞에서 지금 보여드린 그것처럼 이렇게 이제 부서져서 분자가 라디칼이 되고, 라디칼이 이온이 되고, 전자가 되고,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 혼합된 기체가 즉 플라즈마인 거죠. 그래서 플라즈마가 또 이제 이름이 뭐 다양한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온화된 기체, 이온이 돼 있다고 하는 거는 사실 라디칼도 만들어진다는 뜻이고, 이온이 될 때 또 전자도 나오니까 전자도 있을 수 있다. 뭐 그런 뜻이 되겠죠. 이렇게 이제 짧게 표현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기체는 기체인데 이온이 포함된 또 라디칼도 있고 전자도 있는 그런 기체가 되겠고, 그 다음에 요게 세 개의 물질의 상태가 아니고 또 다른 물질의 상태다. 그래서 제4의 물질의 상태,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플라즈마를 오늘 여러분이 강연을 듣고 나시면서 플라즈마라는 용어에 조금 익숙해지시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태고요. 그러면 자연에는 어떤 플라즈마가 있는가? 사실 이 방도 그렇고 여러분이 계신 데도 그렇고 우리 몸도 고체, 액체, 기체가 다 들어있죠. 우리 폐 안에도 산소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산소, 뭐 질소도 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액체, 혈액이 있고, 뭐 이 방에 우리가 이제 물도 있고, 그래서 기체, 액체, 고체, 뭐 딱딱한 책상, 우리의 뭐 몸도 이제 그 고체로 이루어졌죠. 그래서 자연에는 기체, 액체, 고체, 뭐 우리 몸도 그렇고 이제 이걸로 이제 지구상에서는 이렇게 많이 되어 있는데, 플라즈마 상태는 사실 요즘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 플라즈마 상태는 자연적인 플라즈마 상태는 두 가지 플라즈마 상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하나는 아마 이 오로라라고 이제 얘기를 들어보셨을 텐데, 이제 북극 지방에 가면은 이런 이제 그 하늘에 이제 이렇게 빛이 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죠. 이게 이제 플라즈마 상태입니다. 즉 플라즈마 상태라는 얘기는 분자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고 이 안에 이온과 라디칼, 전자도 이제 섞여 있는 그런 상태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잠깐 존재하는 플라즈마로는 이 번개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번개. 그래서 번개는 왜 치나요? 번개는 왜 발생을 하는가? 보면 사실 이게 전압 차이가 발생하거든요. 이렇게 이제 구름이 생기면서 그 안에 이제 정전기가 생깁니다. 그 정전기는 꽤 우리 몸에도 항상 있죠. 겨울에도 이제 털옷 입고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그 문고리 잡을 때 이제 스파크도 튀고 가끔 이제 그런 일이 이제 발생하죠.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책받침 같은 거 이렇게 해서 문질러서 이렇게 머리에 대면은 전자가 있고, 그래서 이런 이제 전하가 우리 알게 모르게 우리 주변에 많고 구름에 많이 있는데, 그 전하가 너무 많아지면은 구름이 이제 많아지면은 전하도 많아지고, 그러면은 이제 전압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요 위에는 이제 그러니까 지구와 전압 차이가 생기면서 이게 전자가 빠져나가려고 하는 현상, 이걸 이제 방전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방전 현상이 생기는데, 이건 잠깐 생기고 없어지죠. 오로라처럼 좀 이렇게 지속되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런 상태가 지구상에서는 존재하는 많이 흔치 않은 플라즈마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우주로 따져보면은요, 플라즈마 상태가 대부분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주에는. 왜 그러냐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가 이제 태양계에 살잖아요. 태양에는 이제 태양이 있고 수성, 금성, 지구, 수금주와 목토처럼 이렇게 존재하는데 그 중에 이제 대부분의 사실 무게로 치면은 대부분의 무게 제일 무거운 것은 태양이고요. 대부분의 무게는 태양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제 태양이 별이잖아요. 우리는 이제 행성이고 우리 행성에 살고 지구는 우리 인간은. 근데 우주 전체로 보면은 대부분의 그러니까 행성의 무게는 얼마 안 되고요. 대부분의 무게는 이렇게 빛이 나는 태양과 같은 별들이라는 거죠. 근데 이 별들이 뭐 어떤 상태냐? 기체 상태냐, 고체 상태냐, 액체 상태냐? 그게 아니고 플라즈마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짝이는 별들은 사실 다 플라즈마 상태로 있는 거고요. 태양의 경우도 매우 뜨거운 플라즈마입니다. 가운데는 1억도, 주변에는 뭐 6,000도 정도 되는 매우 뜨거운 플라즈마 상태고요. 그 다음에 성분으로는 어떤 성분이 제일 많으냐? 그러면 수소가 제일 많습니다. 수소하고 헬륨이 많은데요. 그래서 이게 이제 수소 플라즈마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수소 플라즈마의 어떤 덩어리, 그런 상태로 존재하는 거죠. 기체도 아니고 고체도 아니고 액체도 아닌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소 원자도 존재하고 라디칼, 그 다음에 이제 이온도 전자도 존재하는 그런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우주에서 보면 천체 물리에서는 지구는 대부분 우주는 그 플라즈마 상태가 물질은 우주의 물질은 대부분 99% 이상이 플라즈마 상태로 존재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구는 그렇지 않죠. 지구는 플라즈마 상태가 매우 적고 고체, 액체, 기체 이렇게 이제 물질들이 존재하죠. 그러고 보면 참 지구라는 어떤 행성은 되게 특별한 거고요. 거기에 또 우리 사는 생명체도 또 이제 매우 특별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이제 질문 잠깐 한번 볼까요? 아까 이제 제5의 플라즈마 상태가 있는지라는 이제 질문이 있었는데요. 플라즈마 물질의 상태. 아직 그렇게 정의되는 물질의 상태는 없는 걸로 압니다. 그 다음에 지구에도 수소와 헬륨이 존재하는데 왜 태양만 엄청난 온도를 뿜을 수 있는지. 요게 매우 좋은 질문이시고요. 제가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태양에서 일어나는 반응은 어떤 반응이냐면은 이게 이제 핵융합 반응이라고 합니다. 핵융합 반응, 오른쪽에 있는 핵융합 반응인데요. 이게 어떤 반응이냐면은 이제 원래 물질, 우리가 지구상에서는 수소는 수소고, 물론 분자는 바뀔 수가 있죠. 우리가. 하지만 분자에 있는 O가 CO2에 있는 O로 변환이 될 수가 있고, 이제 탄소와 결합을 하면 이제 이렇게 다른 걸로 바꿀 수 있지만, 원자는 우리가 바꿀 수가 없죠. 근데 이 핵융합 반응에서는 그런 반응이 가능합니다. 왜 가능하냐면은, 매우 높은 온도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아주 에너지가 매우 높으면. 지구상에서. 그래서 이제, 예전에 이제 서양의 이제 화학의 발전에 보면은 알케미스트, 연금술, 사람들이 금을 만들려고 했었죠. 그래서, 근데 결국은 이제 실패를 했죠. 하지만 그 과정에 많은 이제 화학적 발견들에서 이제 화학, 특히 과학 중에서도 화학이 많이 발전했는데, 결과적으로 그거는 이제 지구상에서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태양에서나 우주에서는 그것도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이제 모든 물질은 뭐 이거는 좀 얘기가 너무 거슬러 올라가지만 빅뱅에서는 처음에 이제 수소와 헬륨으로 주로 먼저 시작을 했는데 그것이 계속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면서 좀 더 무거운 원자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에도 뭐 카본, 탄소도 있고 질소도 있고 또 뭐 혈액에는 철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도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이 있죠. 우리는 우주에서 왔다. 우리는 이런 그런 원자들이 만들어진 거는 그런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우주에서 만들어져서 이 지구상에 와서 그게 이제 우리 몸에도 그게 섞여 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별에서 왔다. 이런 또 이제 그런 제목의 책도 있습니다. 우주 연구를 하시는 분은. 어쨌든 태양에서 일어나는 반응은 이런 반응입니다. 수소와 수소가 결합을 해서 헬륨이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이거 이제 질량으로 치면 1 플러스, 그러니까 이제 질량을, 수소의 질량을 1이라고 칩시다. 그 다음에 이 산소의 질량을, 수소의, 그 다음에 헬륨의 질량을 2라고 치면은 1 플러스 1이 되면은 2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질량 보존의 법칙에 따르면. 그런데 2가 조금 안 됩니다. 그래서 약간의 질량이 그 에너지로 바뀌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에너지. 여러분 아인슈타인의 E는 mc 스퀘어라는 식으로 아마 보셨을지 모르는데 그 m이 엄청난 에너지로 바뀌게 되고 그 에너지의 일부를 받아서 태양에서 나는 그 많은 에너지로 이제 우리가 지구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이 살아가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에너지를 얻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는 이제 사실 우리 원자력 발전은 요 발전입니다. 우라늄 235라는 거를 분열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원자를 이거는 합치는 게 아니고 수소와 수소를 더 무거운 걸로 만드는 게 아니고 더 무거운 거를 더 작은 걸로 분해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분해를 하면 235가 예를 들어 이제 질량이라고 치면 분해를 다 하고 나도 다 235가 돼야 되는데 이게 또 조금 안 됩니다. 약간 질량 240, 뭐 예를 들어 34점 얼마. 그러면 그때 약간 질량 결손이 또 어마어마한 에너지로 이제 변환이 되게 되는 거죠. 사실은 요거는 우리가 지금 그 핵발전소로 그 원자력 발전으로 지금 인류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자력 발전을 좀 무서워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때 만들어지는 이 물질들이 이게 안정화되는데 되게 이제 불안정한 상태고 안정화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안정화되면서 에너지를 발산하게 되는데 그 에너지들이 주변의 생물체들에게 해로운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상당히 우리가 이제 조심해서 쓰잖아요. 원자력 발전은 궁극적으로는 이제 좀 안 썼으면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사실은 만약에 아직 그 단계는 아니지만 만약에 핵 융합 반응으로 우리가 간다면 어떻게 되냐면 수소를 이용해서 융합을 한다면 헬륨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헬륨은 어떤 물질입니까? 아주 위험한 물질인가요? 상당히 안전하고 안정한 물질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헬륨을 좀 마시기도 하죠. 뭐 산소랑 섞어서 먹지만 마시면 어떻게 되죠? 목소리가 변합니다. 그죠? 그래도 이제 그만큼 안전한 물질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그러니까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는다면 어마어마한 태양을 만드는 거죠. 사실은 태양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우리가 똑같이 만들 수가 있다면은 엄청난 에너지도 얻으면서 상당히 위험 요소도 상당히 줄어들죠. 이것도 약간 위험하긴 하지만 뭐 원자력 발전의 분열 반응에 의하면은 상당히 이제 안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런 방식으로 원자력 발전소를 지으면 좋겠다는 게 지금 모든 인류의 사실은 염원 중에 하나입니다. 과학자들의. 근데 지금은 어떤 상태냐면은 그래서 이 연구를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하고 있고 전 세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를 뭐라고 그러냐, 인공태양 프로젝트라고 하죠. 태양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우리가 이런 이제 어떤 이 반응기 안에서 일으켜서 그 에너지를 활용을 하자.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대전에 있는 그 핵융합 국가 핵융합 연구소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매년 지금 또 연구를 하고 있고 또 전 세계 에너지원의 염원이기 때문에 프랑스 남부에 전 세계 그 주요 국가들, 미국, 일본, 한국, 유럽, 러시아 이런 데서 이제 8개, 인도까지 해서 한 8개 국가, 유럽도 하나의 나라로 치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엄청난 이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전소 연구 단계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직 초보적인 단계라 이 발전소가 한 1분 정도밖에 작동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이제 조금씩 늘리게 되면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태양을 만들게 되는 거죠. 지금은 뭐 1분 정도밖에 작동하지 않는 태양이고요. 1년 내 이제 연구해서 잠깐씩 이렇게 연구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1시간이 되고 한 일주일,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10년 정도 우리가 이거를 운영할 수 있다면은 이제 경제적인 것도 따져봐야 되겠지만 엄청난 에너지원을 우리가 확보하게 되는 거죠. 태양을 만드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런 연구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만 아직은 상당히 이제 초보적인 단계이다. 그래서 플라즈마가 반도체하고 오늘 제가 연결을 좀 하겠습니다만은 이런 그 근본적인 에너지원으로도 연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엔 또 재밌는 얘기들이 좀 있는데요. 영화 속에서
이 그 백투더 퓨처라는 영화 아마 이게 되게 이제 저는 매우 좋아하는 영화입니다. 1년에 한두 번씩은 꼭 해요. TV 이렇게 돌리다 보면. 저는 나올 때마다 계속 봅니다. 보면은 그 안에 이제 이렇게 숫자들도 이렇게 보이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시간 여행을 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게 1985년에 만들어진 영화인데 여기 이제 브라운 박사라는 사람이 이제 그 이 시간 여행을 하는데 상당히 이제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얼만큼 필요하게 되냐면 1기가와트, 1.2기가와트 정도가 필요하게 되는데 그게 어느 정도의 에너지냐면은 제가 여기도 이제 잠깐 적었지만은 원자력 발전소 하나 정도가 1기가와트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만약에 이거 시간 여행을 하자면은 원자력 발전소 하나 정도의 에너지를 이제 여기서 이제 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화니까 이제 그 상상력이 그래서 가능한 건데 미래를 갔다 왔을 때 이런 그 장치를 1편 마지막에 보면은 미래에서 갈 때는 핵 분열 반응으로 갑니다. 과거로. 근데 올 때는 이제 에너지원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오냐면은 그 번개 시간을 잘 맞춰가지고 이제 현재로 오거든요. 근데 다시 또 미래로 가서 다시 돌아올 때는 뭘로 오냐면 이렇게 작은 핵발전소를 이렇게 하나 만들어가지고 오는 거죠. 미스터 커피를 이게 이제 이런 커피 머신입니다. 이게 미스터 커피인데 요거를 미스터 퓨전이라고 이름 바꿔가지고 이렇게 소형화했다는 거죠. 지금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체육관보다 훨씬 크고요. 체육관만 하고 거기서도 이제 에너지가 얼마 나오진 않지만 그러니까 이제 영화 속에서는 이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저도 처음에 이 영화 봤을 때는 황당무계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그래도 이 플라즈마나 이 그 과학적 근거는 있습니다. 매우 과장을 했지만 그 근거는 있는 거고요. 그거를 이제 영화 속에서 이제 이렇게 구현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작은 그 커피 머신만한 이런 그 장치 하나에서 원자력 발전소 하나 정도 에너지가 나온다는 그런 가정입니다. 영화에서 굳이 따지자면. 그래서 지금은 아직 아니지만 그 다음에 요거를 더 크게 더 이 발전시킨 분이 계십니다. 아이언맨의 이 토니 스타크라는 분이 있죠. 여러분 아마 잘 아실 것 같은데 여기에도 저도 이거 이제 특히 1편을 재밌게 보는데 요게 이제 아까도 요거랑 비슷하죠? 여기 이제 이거 도넛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게 이제 지금 실제로도 연구되는 것도 이렇게 도넛 모양입니다. 이걸 이제 토카마기 모양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제 도넛 모양으로 반응기를 만들어서 그 안에 이제 에너지를 얻게 되는데요. 요거를 이 토니 스타크 선생님은 이 영웅은 이렇게 작게 만들었죠. 가슴에 이렇게 들어갈 만하게, 손에 잡힐 만하게 이렇게 작게 만들었는데 에너지는 요게 이제 그 잘 보면은 3기가와트 정도 나옵니다. 그 영화의 이제 대사에 살짝 지나가는데 원자력 발전소 3개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 3개의 에너지를 이 작은 장치에서 이게 나오게 만드는 그런 기술을 가진 매우 유대한 영화 속에서는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에도 근거 에너지 엄청난 그러니까 이제 엄청난 뭐 무기 에너지 뭐 레이저 빔도 쏘고 뭐 이제 우주에도 잠깐 날아갔다 오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에너지가 되려면 한 3기가와트가 필요하다는 거죠. 사실 어마어마한 원자력 발전소 3개를 이제 여기다가 이제 구겨 넣었다고 해야 될까요? 엄청난 기술을 가지신 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이제 앞에보다 조금 더 소형화에 성공하신 분이죠. 그래서 이제 대단한 그 영화에서 어쨌든 많은 영화에서 엄청난 괴력을 내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에너지의 근원을 따지고 보면은 대부분 이제 핵융합 발전에서 이제 찾고 그것을 이제 플라즈마 형태를 만들어서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플라즈마에서는 항상 이렇게 이제 또 빛이 나오게 됩니다. 항상 이렇게 뭐 오로라도 그렇죠, 번개도 그렇죠. 항상 빛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그 높은 에너지 상태로 워낙 높은 에너지 상태로 갔다가 뭐 이게 이제 그 전자가 이제 올라갔다가 이제 떨어지면서 항상 빛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빛이 나온다는 거고요. 근데 이제 반도체 공정에서는 그러면은 플라즈마를 어떻게 만드나 이제 사실 질문에도 있었는데요. 요게 그러니까 요게 이제 어떻게 만드냐면은 우리가 번개 만들듯이 만듭니다. 번개는 잠깐 이렇게 치고 없어지잖아요. 근데 이제 이걸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이렇게 이렇게 넓게 퍼지게 균일하게 만들 수 있냐? 그 오로라는 조금 더 이렇게 넓게 퍼져 있죠. 넓게 퍼져 있고 좀 그렇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 압력이 이렇게 낮아지면
그래서 압력이 낮아지면, 즉 진공 상태로 만듭니다. 압력을 뭐 한 1000분의 1, 뭐 한 뭐 1000분의 1 정도 대기압의 1000분의 1 수준으로 낮게 낮아주고 그 안에 이제 전압 차이를 줍니다. 여기다 위에하고 아래 차이를, 높은 전압 차이, 한 수천 볼트 차이를 주면은 이 안에 이제 플라즈마 상태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만들어지면 그 안에서 이제 라디칼도 만들어지고 이온도 만들어지고요. 특히 이온과 라디칼을 사용합니다. 아까 핵융합에서는 에너지를 사용을 하는 거죠. 거기 이제 수소만 넣어서 힐륨이 되고 화학적으로는 그다음에 에너지가 나오는 걸 사용을 하는 건데 여기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이온과 라디칼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반도체에 필요한 뭐 방막들을 쌓기도 하고 깎기도 하는 그런 연구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진공 안에서 이제 코일이나 이렇게 평판 안에서 이렇게 만드는 이런 방식들, 또 마이크로웨이브 안에서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잘못하면 집에서 또 실험하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조심스러운데 유튜브에 보면은 이제 마이크로웨이브 안에서 또 뭐 이렇게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건 좀 조심하시고 따라하지 않으시는 따라하지 걸로. 마시고 네. 어쨌든 이제 진공 안에서 만들면은 이게 이제 잘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도 플라즈마는 또 이제 그 이 조명 기구로도 사용이 됩니다. 또는 디스플레이. 지금은 없어졌지만 한 10년 전쯤에는 플라즈마 디스플레이에서 이제 또 많이 사용을 했죠. 그래서 그것도 이제 광원으로 사용을 하는 거고요. 반도체 공정에서는 이온과 라디칼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제 여기 잠깐, 여기 제 질문 중에 백투더 피처의 플라즈마 이용한 연료가 인체에 해롭다고 하던데 실제로 타임머신에 발명된다면 그 시간 여행을 한 사람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핵 분열을 이용을 하면은 이제 위험한 게 많이 나오죠. 그래서 갈 때는 막 이게 브라운 박사도 뭐 이렇게 방사선 이렇게 복을 입죠. 근데 이제 핵 융합을 이용을 하면은 아까도 힐륨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훨씬 덜 위험합니다. 그것도 뭐 완전히 안 위험하다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이제 훨씬 안전한 게 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플라즈마에 대한 내용이 이제 그렇고요. 제가 뭐 질문을 좀 몇 개 놓친 것 같습니다만 또 다시 끝나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럼 이제 플라즈마고 반도체 부분을 또 제가 한번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무엇이냐? 반도체랑 이제 아까는 플라즈마랑 원자력 발전을 얘기를 한 셈이죠. 제가 에너지원 이렇게 얘기한 건데, 그럼 플라즈마 이제 에너지원으로 사용했는데 이게 플라즈마는 반도체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그래서 먼저 반도체를 살펴보면요. 반도체는 아마 구조가 상당히 이제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제 작죠.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오늘도 그 반도체에 대한 이 질문들이 좀 있었는데 사전 질문에 이게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예전에는 평면 구조에 이렇게 약간 단순하지만 작은 구조로 갔었는데 요즘에는 이게 집으로 치면은 옛날에는 1층 집들을 이렇게 쭉 짓고 같은 공간에 많은 집을 짓기 위해서 뭐 이제 사람이 많이 들어가는 넓은 공간은 필요 없다고 치고 집에 하나를 작게 어떻게 하면 만들까 뭐 이런 연구를 했었다면은 요즘에는 한 10년 전부터는 이걸 위로 쌓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걸 입체적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아파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쌓으면은 훨씬 더 같은 공간에 같은 면적 기준으로 많은 집들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 반도체의 여러 가지 이제 구조 중에 몇 가지 구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낸드라는 소자인데요. 요거는 프레시 메모리. 우리가 요즘에 랩탑 컴퓨터에도 이제 메모리로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하드 디스크로도 들어가고 USB 갖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거기 대부분 이제 여기로 이제 사용이 됩니다. 여기 이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제가 이제 요걸 대표로 가져왔지만 실제는 뭐 다른 구조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여기서부터 이런 이제 두께가 마이크로미터 수준이라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수 마이크론 정도가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이거 이제 전자현미경으로 찍은 건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도 종이 한 장의 두께가 수십 마이크로 정도 되거든요. 종이 한 장 두께에 한 뭐 10분의 1 정도의 이제 두께밖에 안 되는데 그 안에 여기는 지금 60 몇 층 정도로 돼 있는데 64층 정도로 돼 있는데요. 요즘에는 요게 이제 계속 뭐 190 몇 층, 뭐 200층까지도 이제 이걸 쌓게 됩니다. 요거를 저도 이렇게 강연을 하면서도 이제 이렇게 원리는 저도 대충 알고 있지만 이게 이렇게 쌓인다고 이렇게 아주 이제 강연하면서도 놀랍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런 구조를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에 플라즈마를 많이 사용을 한다는 뜻이 되겠고요. 그래서 얼마나 여기서 이제 특히 반도체에서도 우리 아마 뉴스 같은데 보면 뭐 몇 나노, 3나노, 5나노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나노가 무엇이냐? 나노. 앞에서 여기 본 대로 이제 나노라는 거는 근데 이제 대부분 요즘에 가장 작은 크기는 두께 말고요. 옆으로 크기가 대략 한 10나노 안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결국은 구조로 치면은요, 이렇게 이렇게 어떤 뚝이거나 어떤 또랑이거나 어떤 이제 홀입니다. 이런 구조들을 이렇게 쭉 만들어가면서 가는 건데요. 그 가장 큰 작은 크기를 우리가 가지면 그 중에 소자 중에 가장 작은 크기, 뭐 지름이나 뭐 두께나 아니 폭이나 이런 것들이 10나노다. 그건 10나노 소자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부르게 됩니다. 근데 이제 10나노라는 건 어느 정도냐면은 머리카락 이 지름의 이것도 사람마다 좀 두께가 좀 다를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뭐 대략 한 100 마이크론이라고 치고 0.1mm라고 치고 그것에 또 10,000분의 1에 그 정도 해당되는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작은 거죠. 진짜 이거 저도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이게 진짜 이거를 느끼기가 쉽지 않아가지고 사실은 이거를 우리가 만드는 것도 고사하고 이렇게 본다는 것도 사실 신기한 거거든요. 옛날에는 이건 보는 기술도 20년 전만 해도 이런 걸 보기도 매우 힘들었던. 근데 지금 10년 전, 지금은 이제 이런 걸 보고 뭐 만들고 측정하고 이런 기술이 만들어졌으니까 반도체에서 20년 전은 거의 거의 선사시대 수준 이제 그렇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매우 빠른 기술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 크기가 어디까지 줄어드느냐? 이게 70년대는 제일 작게 만들 수 있었던 게 10마이크론, 1마이크론 수준이었어요. 폭으로. 근데 이게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만큼 작아질지 그것도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어쨌든 이것보다 계속 더 작게 만드는 기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나중에는 거의 원자를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조작해가지고 뭐 어떤 소자, 이제 트랜지스터 전자로 왔다 갔다 하고 그 스위치라고 하죠. 이제 스위칭 기능들을 이제 만들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지금 와 있고 지금은 하여간 10나노 수준 근처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하는데 그런 거를 만들 때 앞에서도 말씀드린 이 분자들은 이 반응을 잘 못 일으켜요. 근데 온도가 너무 높거나 또 이온 같이 이렇게 이온은 이렇게 방향성이 있습니다. 차지를 띠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전극을 만들어주면 이제 이렇게 방향을 조절할 수가 있고 바닥을 세게 때리는 에너지를 조절할 수 있고요. 그래서 분자는 할 수 없는 이 이온과 라디칼들이 있어야 하는 그런 공정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거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플라즈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어야 이 아래 하나씩 이 층을 만들어가고 아까 같이 이렇게 깊은 홀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이런 거를 이제 요게 이제 깊은 홀들이고 이런 게 이제 깊은 홀들인데 이거를 파줘야 돼요.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그 홀을 이렇게 만들어서 홀을 만들어서 이렇게 파주고 그래야 또 다음 라인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라인을 연결하려면 매우 좁고 깊은 걸 파줘야 되겠죠. 크기도 매우 작고 그런 거 할 때 이제 이온들이 사용이 됩니다. 또 라디칼도 또 다른 목적으로 사용이 되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온과 라디칼.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플라즈마 이제 반도체랑 연결하려면은 아까 이제 플라즈마가 이제 에너지에도 사용이 되지만 에너지 쪽 말고 반도체에는 이온과 라디칼들이 되게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런 것이 있어야 아까 같이 이렇게 복잡한 구조들을 만들 수가 있구나.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플라즈마가 그럼 반도체 공정에 얼마나 사용이 되느냐? 실제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점점 또 늘어나고 있고요. 예전에는 플라즈마를 사용하지 않았던 공정들도 이게 이제 8대 공정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사회 선생님도 이제 한번 공부하셨다고 했는데요. 이 공정이 이제 사실은 한 층 한 층 만들어가는 걸로 치면은 아주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한 층 만들고 또 모양 만들고 그 위에 또 한 층 만들고 그래서 물론 실제는 매우 어렵지만 한 층 한 층 만들고 또 위에랑 잘 연결하고 이렇게 이제 가는 건데 매우 많은 공정, 글쎄요, 한 주요 공정의 한 반까지는 안 되지만 한 30-40% 공정으로 매우 중요한 공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또 그 이제 용도가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럼 어떤 물질을 만들고 없애는가? 실리콘을 만들고 또 실리콘 옥사이드, 이제 실리콘 나이트라이트, 알루미늄, 텅스텐 이런 물질들로 이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도 점점 늘어나고요.
그래서 이제 물질은 크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소자들로 이렇게 해서 뭐 복잡하게 뭐 되게 복잡하게 구조가 돼 있지만 이 물질들이 사실은 다 다른 물질이긴 하지만 크게 분류하면은 요런 이렇게 그 라인들 있죠. 여기 하얀색으로 돼 있는 애들은 이제 금속입니다. 금속. 그 다음에 약간 짙은 회색으로 돼 있는 애들은 전류를 통하지 않는 물질, 글래스와 같은 물질들, 세라믹 같은 전류를 통하지 않는 물질이죠. 전류를 통하는 물질이 이제 주로 금속 종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금속 종류가 도체. 그 다음에 유리와 같은 물질들이 부도체. 사실 유리도 SiO2죠. 유리와 같이 이제 전류를 통하지 않는 게 부도체. 그 다음에 이제 실리콘은 어떤 경우에는 통하게도 할 수 있고 통하지 않게도 할 수 있는 아주 그 사이에 있는 아주 물질이고요. 그 사실 반도체 소자가 그러면 반도체로만 만들어진 거는 아니고요. 이게 다 있어야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 반도체는 기본 물질이고 밑에 있고 위에 만들어지는 물질들은 대부분 또 도체와 부도체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잘 조화가 되어야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물질들의 종류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1980년대는 뭐 실리콘이 이제 대부분 이제 저 대표적인 반도체고 나머지 뭐 이렇게 이제 어떤 건 도체, 부도체 이랬는데 이게 화학적으로도 이제 반도체가 점점 복잡해지고 있고요. 그래서 반도체 산업 그러면은 이건 이제 전기전자, 전자 쪽의 산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회로를 설계하고 테스트하고 그런 쪽은 맞습니다만은 만드는 과정은 화학 산업이고요. 뭐 이제 화학 재료공학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화학에 대한 어떤 이제 지식이 점점 더 많이 필요한 이제 세상이 되어가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하면은 이렇게 해서 이제 아까 같이 얇은 층을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예전에는 어느 정도 두꺼웠어야 됩니다. 뭐 마이크론이나 100나노, 10나노 정도 됐어야 되는데 앞으로 점점 이제 어떻게 되냐면 뭐 1나노 정도를 요구를 하게 되는 거죠. 1나노로 치면은 이제 주로 이 원자의 한 층 정도를 1옹스트롬 정도를 봅니다. 1옹스트롬 정도를 보는데 1옹스트롬 그러니까 10분의 1 나노미터 해당이 되죠. 원자 하나 한 층씩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공정이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그런 기술이 사실 옛날에 있었어요. 근데 옛날에 너무 느려가지고 못 썼어요. 근데 요즘 소자가 너무 작아지니까 이런 게 이제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화학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요걸 플라즈마와 잘 결합을 하면 더 낮은 온도에서 이렇게 한 층 한 층 이렇게 만들어갈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요게 그러면 아주 또 요거 장점 중에 하나는 매우 깊은데 아주 복잡한 구조에도 원하는 대로 이렇게 아주 그 구석구석 이렇게 잘 들어갑니다. 이런 게 이제 매우 중요하고요. 또 그걸 깎아내는 과정에서도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회색 한 층만 걷어내고 싶은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그 반응을 일으키고 또 이온을 잘 활용을 하면은 원하는 층만 이렇게 한 층씩 이제 제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제 그 연구재단에서 연구비를 지원받아서 연구하고 있는 거는 요 원자층 식각 공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그건 너무 좀 전문적이라 자세하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면 뭐가 좋냐면은 거의 이게 보시는 것처럼 이게 이제 점 하나가 원자입니다. 이게 이제 전자현미경 중에 투과형 전자현미경을 보면 이렇게 원자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거의 뭐 옹스트롬 레벨, 나노미터 수준에서 아주 이렇게 그 균일하게 이런 방법들이 만들어지죠. 그러면 이제 매우 우리가 그 복잡한 구조들도 아주 잘 정리해 가면서 한 층 한 층씩 이렇게 이제 쌓아갈 수가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가 되겠는데요. 여러분이 이제 플라즈마 상태랑 플라즈마랑 이제 반도체 구조 이거랑 무슨 관계가 있나? 그래서 이런 층을 하나하나 만들고 하나하나 없앨 때 모든 공정은 아니지만 이제 대부분 많은 공정에 사용이 되고 있고요. 플라즈마 안에 이제 이온과 라디칼들을 우리가 활용한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거의 이제 그 원자층 원자층 수준까지 조절을 한다. 그게 이제 오늘 강의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의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몇 가지 이제 사전 질문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질문을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 질문이 이제 그 화면 좀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노트북 화면. 노트북 화면으로요. 네. 사전 질문 들어온 거 먼저 말씀드리면요. 반도체 소자의 어떤 이제 전망 같은 건데요. 전망은 이제 이렇게 이제 이런 소자들이 이제 계속 만들어진다는 건데 앞으로는 어떻게 발전할 것이냐 하면은
이게 최근에 지난주에 나온 기사입니다. 삼성 이제 우리나라 회사에서 죄송합니다. 요게 이제 기사거든요. 그 기사로 보면은 요게 지난주 한 3일 전 기사입니다. 그래서 3일 전 기사인데, 예전에는 계속 이렇게 발전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입체화 해가지고요. 요게 이제 트랜지스터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이 아마 제주도 가면 이렇게 막 문 앞에 이렇게 봉이 3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가 있으면은 뭐 가운데 간 거고, 뭐 3개 다 있으면 멀리 간 거고, 뭐 이제 그런 것처럼 이렇게 표시하듯이 요게 세 번째, 요게 그런 거죠. 이렇게 이렇게 이런 걸 이제 GAA 구조라고 하는데요. 이런 구조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나라에 세계 최초로 또 이 분야에 또 이제 도전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 그러니까 앞으로는 반도체가 이렇게 입체적으로 만들어져 가면서 당분간 또 이제 발전할 것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다른 질문 중에 하나는 ALD 공정이 아까도 저도 이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잠깐 느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게 이제 질문하신 분은 상당히 이제 그 분야에 좀 이 일가견이 있으신 분 같은데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너무 그 생산성도 현장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그런 이제 어떤 기술적, 공학적 관점에서 그걸 이제 빠르게 하는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게 되는데요. 그걸 이제 뭐 ALD라는 공정은 이제 A라는 가스를 넣고 빼고 또 B라는 가스를 넣고 또 라디칼 넣고 뭐 ALE도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그게 이제 어떤 그 반응계 안에 진공을 만들었다가 또 다시 가스를 넣었다가 뭐 이런 이제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립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그런 방식 말고요. 그런 걸 이제 시간 분해형이라고 하고요. 공간 분해형이라고 해가지고 한쪽에서는 계속 A라는 뭐 필요한 반응물이 나오고 여기 B라는 반응물이 나오고 밑에 그 반응에 이제 반도체 칩을 만들어진 웨이퍼죠. 웨이퍼가 이렇게 빙글빙글 돕니다. 빙글빙글 돌면은 물론 이제 중간에 이제 얘네들이 가스가 섞이지 않게 잘 해줘야 되겠는데 그러면 훨씬 더 빠르게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을 공간 분해형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뭐 스페이셜 ALD라고 하는데 공간 분해형이라고 해서 또 사람들이 이제 그런 방향으로 또 아이디어도 내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그다음에 이제 바로 첫 번째 질문부터 보시면은 아까 비슷한 질문. 시간 여행을 한 사람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아까 그 내용인 것 같고요. 해롭다는 말씀. 그다음에 100분의 1 나노미터의 반도체를 이용하면 포켓몬처럼 원할 때 원하는 물체를 제작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이건 이제 매우 이제 창조적이고 아주 재미있는 질문이 되겠는데, 뭐 그 자유자재로 모양을 변신한다는 거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나노과학하고 또 연결되는 문제인데요. 우리가 이제 작은 분자들을 이렇게 자유자재로 이렇게 조작을 할 수 있다면은 매우 작게 만들죠. 그러면은 이제 요즘에는 뭐 작은 로봇, 그래서 뭐 파리만한 로봇도 만들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연구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원자층으로 이렇게 조작을 해서 우리가 어떤 그 입체적인 구조를 만들다면은 어느 정도 상당히 가능하겠죠. 사실은 또 그 인체 제약, 약 같은 거에도 이렇게 나노 구조를 만들어서 이제 이제 그런 거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신까지는 모르겠지만 매우 작은 것들이 이제 가능할 것이고 모양을 바꾼다는 거는 그 안에 어떻게 보면 이제 로봇가 되는 거죠. 변신 로봇. 그래서 뭐 그것도 기계적으로 그건 이제 그 안에 이제 그 회로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겠지만 아주 먼 미래에는 그런 그 방향으로 아마 연구가 지금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실 걸로 예상이 됩니다. 매우 창조적이고 좋은 질문이었고요. 그다음에 작아지면서 성능을 높일 수 있지만 그로 인한 소자들 사이 간격이 좁아지면 간섭 현상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소자가 입체화되는 이유도 간섭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 작아지니까 너무 이제 옆에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위로 쌓으면은 조금 이제 간격을 좀 넓게 가져갈 수가 있는 거죠. 옆으로는 이제 좁게 옆으로 그러니까 같은 공간에 더 많은 거를 넣는 방법이 옆으로 이제 작게 만드는 게 아니고 이제 그런 현상 때문에 이제 위로 가는 거고, 요것도 이제 이제 층 하나하나를 우리가 완벽하게 잘 조절해 줄 수 있다면은 그런 간섭도 상당히 이제 줄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다음 질문이 세포에 플라즈마를 가하면 세포막에 비유전적 물리적 손상을 주거나 DNA를 손상시켜 유전적인 신호에 변화를 주고 그 결과 세포 예정사를 유도하기 때문에 대기압 플라즈마는 새로운 암치료법으로 주목받고 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의료 산업에 어떤 영향을 가져다 줄까요? 매우 좋은 질문이시고요. 실제로 제가 이제 그 진공학회에서 활동을 하는데 진공학회에서도 이제 지금 많은 연구자 중에 몇 분은 그 플라즈마를 의료에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피부의 암 치료 같은 경우에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물론 이제 선택적으로 이제 암 치료만 암만 잘 이 암세포만 공격을 해야 되겠지만 이게 플라즈마를 만들면 아까 이 대기 중에 만들면 대기 중에도 수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OH 라디칼이 생기고요. 또 산소 라디칼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라디칼을 또 우리가 너무 많이 접하면 호흡에는 안 좋지만 그런 국지적으로는 그 OH 라디칼이나 O 라디칼들이 실제로 그런 그 세포들을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살균에도 사용이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바이러스,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도 대기 중에 아마 있는 것들을 염려해서 이제 우리가 환기를 하라고 하는데 그 플라즈마 장치를 이용을 해서 또 이렇게 이 대기 이제 공기를 정화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법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이제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 의료 플라즈마 메디신이라는 영역도 지금 많은 분들이 연구를 하고 있고 또 유럽에서도 그걸 이제 피부 주로 이제 지금은 이제 피부와 암 연구에 적용을 하려고 연구가 하고 있고 실제로 저도 학회에 가서 좀 봤는데요. 좋은 결과들이 이제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몇 명 중에 사실 약으로만 치료하거나 수술로 치료하기 상당히 어려운 그런 경우에 플라즈마 치료가 효과가 있다는 그런 보고들이 이제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인공태양 프로젝트의 실현 가능성은 얼마나 되나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몇십 년 걸릴 것 같아요. 100년이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 중에 제가 이제 보기에는 제 남은 여생에는 보지 못할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들 여기도 또 이제 연령층이 많이 계시겠지만은 어린 학생들은 그러니까 50년 이후를 생각을 한다면 꽤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프랑스 남부에 상당히 오랜 기간을 걸쳐서 우리나라에도 거의 한 1년에 한 1,000억 원 정도 가까이 연구비를 지원하고 있고 수천억, 수조 원 거의 연 단위로 한 1조 이상의 연구비를 들여서 CERN이라는 이제 그런 그 핵융합 반응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많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완성이 되면은 인공태양에 훨씬 더 가까이 갈 걸로 기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지구에도 아까 한 내용이죠. 예. 그리고 채팅창에도 올라왔던 질문 중에 좀 인상 깊었던 게 그 반도체를 굉장히 작은 단위로 작게 제작하는데 그러면 유연성이 있는지. 유연성. 네. 예, 유연성도 또 매우 중요한 질문이고요. 네. 유연성이 있다는 거는 이제 물질이 이제 기판 물질이죠. 기판 물질이 이제 딱딱하냐, 이렇게 휘어지느냐 그런 문제인데 사실 이제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는 고체, 이제 특히 실리콘이나 이렇게 글래스, 유리 같은 물질은 잘 굽어지지 않죠. 네. 근데 금속은 조금 이렇게 좀 굽어지죠. 많이는 굽어지지 않고 또 플라스틱은 거의 잘 접히죠. 이렇게 두들 말리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또 이제 큰 연구 중에 하나가 이 플라스틱 위에다가 어떻게 보면 이제 반도체 같은 걸 많이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런 물질을 이제 사용하고 싶어 하는데 거기에 이제 물질을 실리콘이나 이런 무기물을 사용하지 않고 유기물도 성능은 좀 떨어지지만 그런 또 반도체 역할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이렇게 좀 코팅을 하거나 프린팅을 해서 이제 만들기도 하고요. 또 다른 방법은 그 대목에도 좀 플라즈마가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요. 낮은 온도에서 그러니까 기판이 녹지 않는 플라스틱은 주로 유기물 이렇게 플렉서블한 유연한 물질들의 장점은 유연하다는 거고 뭔가 모양을 만들기 쉽다는 건데 단점은 뭐냐면 열에 약합니다. 그래서 온도를 올리면은 대부분 이제 다 이렇게 틀어져요. 또 형태도 변하고 한 100도 플라스틱 같은 경우도 100도, 200도까지 버티는 정도는 있지만 300도, 400도가 되면은 이제 이게 막
이제 오징어 구워지듯이 막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면 이렇게 다 이제 그 변형이 되는 거죠. 그런데 낮은 온도에서 어떤 그 우리가 구조를 만들 수 있으면 좋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도 플라즈마를 사용하면 라디칼들이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아주 그 반응성이 매우 좋아서 100도 이하에서도 우리가 그런 온도가 낮은데도 그런 그 막을 만들어주는 그런 공정으로도 사실 또 플라즈마가 각광 뭐 그쪽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올라오신 질문도 되게 꼼꼼하게 질문 다 해주셔서 궁금증이 많이 풀리셨을 것 같습니다. 네, 벌써 약속한 시간이 다 되어서요. 강연에 푹 빠져 있다 보니까 1시간이 금방 흘러간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강연을 진행하셨는데 혹시 소감이 어떠신가요? 이게 그래도 그 유튜브로 해서 대면이 아니라서 여러분의 이게 반응들을 이렇게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었는데 또 오히려 이렇게 질문들 또 여러분들의 많은 그 이 질문 참여는 대면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또 질문도 구체적이고 아주 그 많은 질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대면 강의는 비슷한 내용으로 좀 몇 번 한 적이 있는데 또 저에게도 특별한 경험이었고 아무쪼록 그 여러분이 또 이렇게 그 잠깐이지만 세상을 이해하고 이렇게 또 폭넓은 시각을 갖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1시간 동안 열심히 강연해주신 최희혁 교수님께 큰 박수 모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2주 뒤 8월 13일 사람이 반도체를 만들 수 있을까? 라는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시청자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